제2회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의 미래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희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인희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박인희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세션 한미일 협력의 한 20여 년 역사, 경험, 교훈 또 되돌아보고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의미 이런 걸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정기적인 잘 준비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민주주의 관련 연구, 정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비교 정치, 민주주의 이런 분야를 주로 이제 주제로 삼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워낙 국제 정세에 이런 가변성이 지금 큰 상황이고 또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정치와 워낙 또 깊숙이 연동된 측면이 있어서 뜻깊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라는 미래로 한미일 협력이 가져오는 혹은 예상되는 이런들은 결과와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세션과는 조금 다르게 한 분의 발제자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5분의 조금 지정 토론은 아니고 종합 토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선생님은 글쎄요, 제가 후배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현실과 이론을 다 아시는 분을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는 외교 현실과 이론을 너무 잘 평소에 설명하고 좋은 글도 많이 쓰시는 신각수 전 일본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5분은 다 제가 소개한 다음에 박수 한번 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된 지역 정세를 분석해 주시는데 국가 대표성을 가지는 이런 말씀을 청해 듣고자 모시게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또 워낙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옥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의 이런저런 결과들과 관련돼서 최근에 국립외교원을 정년하시고 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봉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 관련돼서는 국립외교원의 일본 외교사 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와 이런 모임을 많이 하고 계시는 조양현 교수님 모셨고요. 또 박사학위 논문 자체를 전망이론이라는 걸로 북한 문제를 쓰셨고 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는 시립대 황지한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문가로서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연동된 이런저런 국제 질서에 대해서 아주 또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통일연구원의 현승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같이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그럼 대사님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의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한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에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각국의 그 내부적인 사정과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고 또 우리의 생존 노선과도 관계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연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이 많은 기여를 해오셨고 또 오늘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원이 된 데 대해서 저도 아주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1세션 1회의에서 상당 부분 아마 조금 다뤄졌기 때문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이 발표문에 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0분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이제 한미일 삼국협력 체제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있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나가야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되겠죠.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의 전체적인 전략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이죠. 2021년 8월에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아주 상당히 과거에 그 월남에서 철수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일종의 상당히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급하게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저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미국 우위의 일극 체제였던 탈냉전 체제는 막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소위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의 국제 질서의 형태는 굉장히 지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고 불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빠르게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엔 중국의 부상과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이 1980년대 이후에 세계 GDP에서 25% 내외를 계속 유지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그것이 중국의 부상과 겹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전략 목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우위의 정책, policy of primacy를 계속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화된 것은 트럼프 정부 때서부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 대중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동맹 경시에 거래적 외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홀로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별다른 성과를 그렇게 거두지는 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굉장히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소다자 네트워크를 다양화함으로 해서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정책, 즉 동맹국을 개별적으로 미국과 연결해서 하던 거에서
그 동맹국 간의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이 한반도 정책 내지는 동북아 정책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던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서는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가 이 여러 가지 쏟아져 네트워킹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건 쿼드를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외 세력은 아닙니다만 영국은 어떤 면에서는 역외 세력이고 호주도 사실 역내 세력에서는 좀 변두리에 속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가 이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일 협력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중국은 미국의 기존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몽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가운데 각축이 일어나고 그러한 가운데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보통 과거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약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빠른 템포로 성장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7%도 이미 이제 무너졌고 올해도 5%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성장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망은 2030년 전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서고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커지는 그러한 이 프로젝션이 그러니까 예상이 나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중국 경제가 특히 팬데믹 그 봉쇄가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가 일당 독재에서 일인 독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에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핑크 차이나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레드 차이나로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경제 정책상의 실패가 나타나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정적론 즉 그 피크 차이나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 피크 차이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2030년대 내내 아마 비슷한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태하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는데 우리의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그야말로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해서 최근에 G10 레벨까지 경제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 확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의한 우리의 경제력 요소 확보, 즉 시장, 자본, 기술을 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우리가 의존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2020년대, 2030년대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상응하는 세력 균형이 돼야지 될 것이고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이 나머지 아시아 즉 레스트 오브 에이지아가 중국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존재가 첫 번째 요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지역 내는 지역 질서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룰 메이킹을 하고 그 룰 메이킹을 중국이 세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거기에 응해서 하나의 이 지역 내에서 일종의 팍스 콘솔티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평화가 확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지난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에서도 상당히 한미일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이 각국의 국내 정치 동향에 따라서 이 색깔이 왔다 갔다,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티콕 이래로 이제 북핵 문제에 많이 치중을 했다가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그 범위를 확대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글로벌 레벨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국은 가고 있고, 미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미중 경쟁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 체제의 효용성을 뭐 아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 오커스와 함께 굉장히 열심히 추구를 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예전에 그 하와이에서 한미일 차관 3자 차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부통령이 호주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일부러 일정을 내서 하와이에 들려서 차관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해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호주를 갈 만큼 상당히 한미일 삼각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한미일 협력 체제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는 그런 틀로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2012년부터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됐습니다만, 그 10년 기간의 전반기는 이 일본이 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국을 넣어서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죠. 이거 군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제 틀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을 설득하는 거는 이제 포기했고,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걸치게 됩니다만, 그때는 뭐 완전히 한국을 배제한 채 다양한 소다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빅터차가 이제 분석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소다자 네트워크를 보면은 8개를 하는데 일본은 다 들어있고 미국과 호주가 7개고 한국이 하나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왕따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작년 11월에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3국 정상회담이 열려서 3국 선언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금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일본도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 힘을 싣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이 합의 3개가 있습니다만, 어떤 특징이 어떤 성과가 있냐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독자적인 삼국 체제가 이제 처음으로 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자회의 계기에 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삼국 정상이 모여서 한다든지, 또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자회의 계기에 부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독자적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했고, 참고로 한중일의 경우에는 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서 독자 체제가 된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이번 한미일은 사실 2년간에 4번 그 다자회의 계기에 해서 캠프 데이비드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독자 체제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틀을 굉장히 명확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국이 노력을 했다는 점, 이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리적 범위는 보통 그전에는 동북아, 한반도에서 동북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글로벌 이렇게 훨씬 지역적으로 확대됐고, 분야도 안보 분야에서 경제, 경제안보, 기술, 과학기술, 교육,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체제의 제도화와 정례화. 8월 달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는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례화가 이제 되면은 상당히 제도화도 될 것이고, 사실 이게 이러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 레벨하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장관 레벨하고 그다음에 실무자 레벨이 있습니다. 요 세 레벨이 동시에 작동을 할 때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미국과 EU 간에도 보면 TTC라고 그래갖고 트레이드 앤 테크 카운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3티어로 돼가지고 협력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효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마 이 한미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것의 함의는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는 역시 강력한 소다자 그룹이 이 지역에서 이제 출범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통해서 한미, 그다음에 한일, 미일 양자 관계에도 선순환적인 그런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한미일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이거는 한일 간에였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간에 지금 해군 훈련, 공군 훈련, 3자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3자가 양자를 강화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미, 미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지금 상호 연관성이 이제 구체화하는 되는 그런 특징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이러한 걸 통해서 북한의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지 않나. 특히 그 캠프 데이비드 공약 커미트먼트를 보면은 거기에 지역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신속 협의,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그런 수단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서는 중국의 외교적 공세나 강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한미일 간의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처음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합의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와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추진해야겠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탈냉전 시대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인 영내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영내 자유주의 지역 질서를 유지해야지 되겠고, 그러면서도 저는 미중 간에 지금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협력을 해서 한미일 체제 속에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한미일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라든지 러시아와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게 됨으로 해서 동맹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험 해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한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능력 범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한미일 가운데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반발할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한중 관계를 우리가 관리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는 저는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과 집행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국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체제의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지금 사실 이 한미일 협력 체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이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관심과 협조를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중국 내부 사정으로 이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는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그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그 대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소리나지 않게 좀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중 관계는 비대칭 관계입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건 보여주되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서 그거에 따른 역반응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고, 이와 함께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한국의 그 좀 뭐라 그러게 과감한 이번 강제동원에 관한 해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만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는 노력도 필수고요. 그 다음에 삼국 간에는 이 이해나 관심이나 또는 이 외교력, 경제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조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또 도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국내 정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와 제도화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 체제의 정착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국민들이 한미일 이 삼각 협력 체제가 잘 가동돼서 이게 유의하다라는 것을 빨리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조기 수확, early harvest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일 협력 유망 분야는 아까 아마 이 세션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는 그냥 발표 자료에 있는 걸로 가름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는 인태 지역에서 저는 오커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협력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이 한미일 협력 기제를 보는 눈을 좀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 기제가 미국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한국에 유리한 기제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협력 기제를 우리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우리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미 외교, 대일 외교의 어떤 지렛대, 레버리지로 하겠다는 건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좀 전체적으로 보면 피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제도화를 하여튼 서두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성과를 내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변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북러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한미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한미일이 안 가까워졌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북한 무기 수요 때문에 북러 관계는 그렇게 갔을 겁니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러가 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중국도 한국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하는 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우리 것으로 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대선님 아주 상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1세션하고는 조금 다른 또 맥락에서 시각에서 한미일 협력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5분한테 여쭐 텐데요. 마지막에 신대사님이 조금 물꼬를 터주셨는데, 언론에서 요즘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자주 대하게 되는 표현이 아마 신냉전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체가 좀 있기도 하고 레토릭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때 북중러가 저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뭐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더더군다나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작년에 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죠. 북한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유엔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지금 의제가 올라와도 동의를 안 해줄 거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이미 신냉전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신대사님의 이제 해석이 있으셨고, 나라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 오신 발표 자료 토론문을 중심으로 한 10분 안쪽으로 10분 정도 해주시되, 요즘 많이들 뭐 국민들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오디언스는 뭐 이게 또 유튜브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한미일 쳐보면 오늘 회의가 또 영상에 또 공유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신냉전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 해석 이런 거 좀 덧붙여서 5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미일 중이 유행인데 그래도 오늘은 미중일로 가겠습니다. 미국 먼저 해주시고 황 교수님 네 먼저 해주시고 이옥 교수님, 그다음에 조영환 교수님, 황승수 교수님, 정 교수님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반도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입니다. 제가 미국인지 몰랐습니다. 미국일까 북한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토론문을 미국에 또 초점을 맞춰서 써가지고 올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그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 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것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전체적으로 또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지금 세계 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글로벌리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논의하는 그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y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과 함께 공유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고 조금 더 심정적으로도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죠.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안보나 경제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30년의 시기와는 조금 다른 시기가 지금부터 펼쳐져 나간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는 굉장히 불가피하고 또 사실은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일 협력이 그동안의 제약을 넘어서서 새로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제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호응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한국민의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슈들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평가를 할 만하지만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그러니까 한국민들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 한국 정부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의 하나의 그 취약한 위크 링크를 다시 그 강화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취하고 또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모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향후에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일이 더 발전하고 또 한국이 조금 더 글로벌리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한국의 성의 있는 조치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한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일본이 공식적으로 취하는 행동들과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격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한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일본이 제시한 프레임에 사실 한국이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이고 지금 뭐 현재 모습은 그게 한국에도 이익이 되고 일본에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한국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국이 지향하는 프레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게다가 역사 문제라든가 과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한국민의 그런 기준의 expectation 기대치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반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절반을 이제 채워야 될 때다라고 그런 언급을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할 텐데요. 사실은 그게 채워졌는지 혹은 오히려 그 병이 우리가 채운 절반의 병이 혹시 그 병이 더 커졌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조금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언급들이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관계 악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신냉전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신냉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었던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미소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살아왔던 30년과는 조금 다른 그 30년
30년일지 4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 질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포지션과 그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언급이 많이 되었듯이 북한은 그런 갈등의 라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거기서 올라타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어떤 구도를 한반도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난 30년간의 그런 어려운 안보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식이 김정은의 뭐 신냉전이나 다극 체제 그런 발언에서부터 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북한의 공식적인 논평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세계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을 하고 중국이 부상에 대응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다차원적인 협력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이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특히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에서 훨씬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훨씬 더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한국은 한미일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던 미국 단극 시대의 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잘 먹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마리를 이제 최근에 회복되고 강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신냉전적인 그런 경향을 또 더욱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약간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그 북중러 구도 연대 구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 공간을 마련을 하고 러시아에 대한 전략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이제 그게 사실은 외교의 영역이겠죠. 굉장히 그 섬세하고 잘 짜여진 그런 외교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 여쭤보기 전에요. 황 교수님 하나만 더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한미일 협력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치적이죠. 이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자산인데 중동 사태로 이 자산을 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벌써 다음 한 2개월, 3개월 있으면 프라이머리가 시작을 하는데 뭐 그와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굉장히 그 노회하고 굉장히 그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그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상당히 외교적인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외교적인 실패를 통해서 국내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예측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아프간 철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위기가 확산이 되어 가는 경우에 상당한 큰 어려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정한 스테이터스코를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유럽에서의 갈등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런 갈등을 통한 중동 지역에서 위기 확산에 더해서 한반도나 혹은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까지도 만약에 확산된다고 하면 바이든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다루기 어리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이 아마 그 대외적으로는 그 내년 11월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겠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바이든이 국내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히 그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깥에서의 위기가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바이든의 어떤
외교적인 뭐 책임성과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걸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트럼프는 조금 더 명쾌하고 클리어하고 강경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다뤄야 되고 그 하마스를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이든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에게 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많이 바이든이 앞으로 재선 운동을 하면서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혁 교수님 오늘 뭐 중국 얘기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해보자. 충분히 하시죠. 네. 제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사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총론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또 이게 그냥 이론적인 틀이 아니라 또 실질적인 정책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저는 그냥 뭐 총론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지는 않겠고요. 중국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인데요. 이게 실제로 유일한 경쟁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제목을 보니까 또 동북아 협력을 위해서예요. 중국을 포섭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협력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이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한미일 이 안보 협력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제가 중국을 대표하지도 않고 별로 중국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중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신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신냉전이 아니기를 바라고 신냉전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역의 한계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 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이 투쟁 구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대 다극 질서를 하는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냉전이라는 것은 구냉전과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의 냉전은 구냉전은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완전히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분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또 수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수출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국내용입니다.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일국적에서 적용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군사동맹체제도 중국의 비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미국의 패권 국가를 앞에 두고 중국과 동맹국가를 맺을 국가들이 많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구냉전에서 만들어졌던 적대적 동맹체제도 작동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전이 무기화됐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떼는 것들이 어렵지 않겠나. 작년에 미중 간의 무역이 중국 통계로는 약 7,600억 달러를 했고 대미 흑자를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년에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미국 수출을 포함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는 신냉전은 피하고 싶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신냉전의 분위기라든지 양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지난 5월에 우리 NSC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보통 중국에서 bottom line thinking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서 이 세계 질서를 좀 대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5월 달에 갑자기 그 표현을 사라지고요. 극한 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극한 사고. 이 위기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이 이 극한 사고의 기초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깊이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미국을 보는 인식도 대체적으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디리스킹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디커플링이다 이런 인식 구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미국의 사실상의 이 디팍토 디커플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지만 중국이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것은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학자들 또는 네티즌들을 빼고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의 국면으로 갈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신중한 입장을 취하거나 지구전,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대사님께서 policy of priority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priority palace의 핵심이 뭐냐면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이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중러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무기를 거래할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양국 간의 문제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북중러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아마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연합해서 군사훈련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지금 전선보다 확대되는 것은 중국의 국가의 국력의 규모에 비춰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정치가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뭐 픽 차이나 논쟁도 있지만 이 픽 차이나 논쟁의 국제 정치적인 핵심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뭐 부동산, 지방 채무, 실업 이런 문제가 아니고 피크에 도달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국가는 이 실망감 때문에 아주 공세적인 뭐 군사 전략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이제 피크 차이나 논쟁의 핵심인데요. 근데 그렇기에는 중국이 아직은 약간 국가 전략에 대한 자신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피크에 도달했다든지 아니면 피크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순응할 것은 순응하고요. 그리고 블룬트하거나 업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약화시킬 것은 약화시키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빌딩하는 것들. 그래서 중국이 아주 거친 외교 담론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문명 이니셔티브, 1대1로를 지금 새롭게 변형시키고 신형 국제관계를 계속 담론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의 핵심은 기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제도 경쟁, 체제 경쟁, 담론 경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다고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이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천둥번개는 치는데 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레토릭을 강하게 쓰지만 행동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이 오염수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을 잡아서 원숭이를 놀래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이 틈이 보일 때 굉장히 우리한테 중국한테 이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간략하게 우리 뭘 할 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중러에 안 들어가고자 할 때 중국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안보 전략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투 트랙으로 돌릴 수 있는 훈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교에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외교에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요. 한국 외교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고 가치 외교를 하는데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 외교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일 대 한중일의 투트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중국에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북한이 이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이 논리의 정합성을 중국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한중 협력의 공간들이 생기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우리 외교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야기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그냥 강화되는 대로 가면 되는데요. 한미동맹을 모든 문제를 한미동맹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한미동맹,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이 오해, 이 단계론적인 오해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예를 들어 한중일, 한일중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일관계 대신에 우리는 그냥 중일관계로 쓰는데요. 일중관계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브리핑을 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걸 상대가 보기에는 우리 왜 그렇게 쓰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에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일본 신문을 보니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 안 쓰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이걸 왜 안 쓰는, 이게 정말 원칙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존의 정부가 맺었던 것들,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만났는데요. 우리 총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존중, 상호 호혜, 공동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진핑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죠. 이게 정체성과 가치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는 좀 섬세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피크 차이나도 오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5%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5% 성장을 하게 되면요. 터키와 같은 국가가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 규모의 경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 차이나가 부동산, 지방정부의 채무, 실업률 이런 문제를 또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체에 위기가 있는 건 7%에 불과하거든요. 부채. 그리고 부채가 대부분 국내 부채입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정책의 메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기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위기를 극단적으로 가장해서 정책을 만지게 되면은 현실 정합상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단계론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발언들을 보면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미련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초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진핑 방안은 우리가 그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와야 된다는 얘기, 언제 올 거라든지 기대감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의제에 대한 합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시진핑의 의제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 안보협력, 공급망 문제, 이런 아주 예민한 대만 문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합의에 이르러서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끌고 오기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간을 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좀 찾고
다른 분야에서 협력의 모멘텀 찾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마 먼저 방문하기로 먼저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언론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지금 언급하지 않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를 외부로 이렇게 메시지 관리할 때는 좀 여러 좀 단계나 필터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국립외교원에서 일본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양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원장님, 박인희 회장님, 그리고 기타 관계자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토론문을 비교적 좀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했습니다. 그걸 다 하면 10분이 넘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배경이 있는데요. 제 시각에 따르면 뭐 저는 정부를 대변할 생각도 없고요. 어디까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한미일 협력을 그동안 막고 있었던 촉진 요인, 제약 요인이 좀 줄어들고 촉진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사 한일 갈등이고 촉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수렴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후기부터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우리를 위협했고 핵을 개발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이 지역 글로벌 차원의 위기 요인으로 됐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안보 위협이 커진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만 사태 이야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안보 이슈와 동시에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우리의 경제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한계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들리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 국제 안보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제 정세에 대한 위협 인식 그리고 대외 전략이 이제 수렴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그 전부터 10년 이상 대충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한국도 이제는 정부 출연을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그게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는 게 이게 한미일 협력을 가능하게 한 베이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그럼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인데 과거사 문제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민주당 정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다 이게 민주당 정부 때 한미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한쪽에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라는 것도 있었지만 한일 과거사 갈등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의도인이 있었어요. 미국의 의도는 그게 이제 2014년에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사 즉시 이 과거사 문제는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즉시 미래 협력이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계속 과거사 즉시 과거사 문제가 우리 대길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이야기가 안 되면 다른 건 논의가 안 되는 쉽게 말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식이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접근법이 계속됐으면 지금 한미일 협력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도 반성을 하게 만들고 또 일본,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만들고 이걸 동시에 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조합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역시 과거사 문제는 일정 수준 줄이고 이제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옮겼던 그러한 전략적 선택이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제3자 변제안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했던 캠프 데이비드가 가능했던 것이고, 이러한 한국의 선택을 일본에서는 재밌는 것이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산케이 신문에서 사설에 그걸 썼어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외교를 키시다 내각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 한일관계 전문가는 80년대 일본의 나카소네 내각의 대외 전략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전략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일 간에 그 당시에 군부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 한일 관계 안 좋았어요. 뭐 차관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기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가서 한미일 연대라고 하는 그런 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연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로 들어가게 만들죠. 지금의 이러한 시대 변화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큰 전제하에서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떤 걸 취할까를 봤을 때 일본하고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북한 문제를 공조할 수 있고 또 한미 동맹의 윤활유가 결국은 한일 관계거든요. 한일 관계 원활히 돼야지 한미 동맹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데 일본이 협력이 있어야지 이게 원활하다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두고 이제 찬성, 반대론이 있겠지만 이러한 전략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의라든가 뭐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이건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2015년, 2016년 사드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 생각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가서 잘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리고 캠프 데이비드 있고 나서 중국이 오히려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다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오히려 신중해지고 배려하는 듯한 게 이게 저는 한미일 3국 협력에 의도치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기반 국제질서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 인권, 자유, 민주주의 가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국 배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말 하는데 중국을 배제하고 한미일 동맹을 한다? 이건 좀 저는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도 상당 부분 겹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냉전의 30년,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70년 대탕트 시대, 미중 화해 이후에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중 경제가 이제 끝났다고. 30년 단위로 보든지 50년 단위로 보든지 미중 관계는 이제 조정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각에 서고 있는데 안미 경중 가지고 대응했던 시기는 끝났다고 봐야겠죠. 세계화 끝났다고 저는 세계가 끝났다는 말은 좀 표현이 지나칩니다만 이제는 그 이용 국대화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안정적인 공급망, 경제 안보 이런 개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왜? 미국이 중국을 보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인게이지, 상호 의존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디리스크를 하겠다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우리는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건 주어진 환경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중 간에 서로 대화하는 뭐 세계화 시대 혹은 미중 그러한 화해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80년대 다른 의미에서 신냉전 시대, 대탕전 이후의 신냉전 시대, 그때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연대로서 우리의 경제 그리고 안보를 확실히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러한 변화한 시기에 전제로 해서 우리의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그걸 한미일 연대 이야기하면 한미일 안보로 대치를 해가지고 냉전적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해협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 이야기를 할 때 대만 해협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다른 많은 분이 인정을 하시죠. SLOC, 그러니까 교통망, 통신망. 우리가 과거에 국력이 적었을 때는 그냥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미국이 SOS를 요청을 하고 있을 때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만 유사는 한반도 유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은 대만 유사가 일어나면 바로 한반도 유사하고 연결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에서 대만 유사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전에.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협의 자체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전문가들 토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한국은 대만 유사 시대도 한반도에서 억지력에 특화하는 것을 미국이나 일본은 원하고 있다. 어느 쪽이냐 하면 왜 대만 유사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렇다면 북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미국과 일본에도 유리하다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한미 사이에서 안보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시각이 또 있어요. 과거사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가 된다. 뭐 이러한 또 북중러를 연대하게 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결정이라서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저는 조금 끊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게 민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을 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거를 정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자체가 아마도 한쪽에서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 내국화, 집단적 자위권, 반격 능력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일 간에 그러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바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민감한 이슈이지만 피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공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뭐 전문가 논의도 좋고 정부 간의 전략 대화라든지 그런 논의에 관해서 해야 나갈 시기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분 정도 오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러시아 문제 포함해서 현승수 박사님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뭐 편안하게 이것저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통일연구원에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러시아를 화제로 해서 이렇게 통일연구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제가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도 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라든지 또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뭐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1, 2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사실은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러시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좀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최근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러시아 쪽의 그 담론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워낙 북러 관계는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것은 뭐 우리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화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 오늘 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한미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한 그 북중러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는 아까 이희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북러 밀착은 뭐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 국면이 좀 지속되겠지만 이것이 북중러 연대로 확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 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북러 밀착이 한미일 연대 때문에 이런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된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북중러 연계로 조금 더 강화가 돼서 확대가 되는 것은 아마 한미일과 한미일의 어떤 전략적 연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차단한다라고 할까요? 거기서 우리가 한미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우리가 협력 기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냉전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안보 기제로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함의를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까도 지금 사회자께서도 이제 신냉전에 대한 뭐 그 미중일러의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러시아에서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희화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 왜 냉전이냐? 냉전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냉전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열전이다. 이것은 냉전이 아니다. 우리는 열전을 보고 있다. 뜨거운 전쟁의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볼 세계들은 뜨거운 전쟁의 세계가 될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왜 러시아에서 자주 나오느냐 하면 러시아는 제가 그 러시아 전략을 조금 오래 공부를 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저희가 흔히 이제 디테러런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 군사 외교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 억제 개념이 서방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방은 예를 들어 적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도발을 도발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억제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직접 타격을 줍니다. 해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게 러시아의 억제고 그것이 일단 러시아의 군사전략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것이 대외 전략에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겠지만 사실은 이미 그 단계도 지났다고 보고 미국의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또는 이것이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정부로 넘어갔다고 해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은 결국 쇠퇴하는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전 세계가 다극화하는 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러시아의 전망에 중국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북한과의 밀착에서도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할지 조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또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계속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나 러시아 언론이나 푸틴 대통령 입에서는 절대로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러시아에서 전략적 협력은 중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 러시아가 북한에 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해도 활용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하지 못했고 또
더구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어느 정도 반열까지 올려놓고 조금 관계를 좀 강화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됐거든요. 몇 번의 시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양자 간의 어떤 무기나 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당사자들은 부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관계가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전략적 관계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에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한 연설 중에 우리가 오늘 북한의 형제들과라는 표현을 한 것에 주목합니다.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지만 형제라는 표현은 정말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정도만 쓰거든요. 그야말로 피를 나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좀 세게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형제인데 우리를 배신하고 서방에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형제인, 그리고 계속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라브로프도 그렇고 김정은을 계속 따바리시 동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소비에트를 연상시키는 건데, 그 이후에도 보면 라브로프의 연설에 보면 북한이 건국이 우리가 너희가 건국되는 것에 우리가 일조를 했고 너희를 최초로 우리가 인정해줬고 우리는 너희와 형제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거든요. 북한을 최대의 우방으로 생각하는 러시아도 시진핑을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중국을 형제는 아닌 친구죠, 그야말로. 그런데 북한을 형제라고 부르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라브로프 외상도 하는 얘기 중에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도 변하지 않았고 그 상황은 30년, 7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저는 그걸 조금 확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앞으로 한국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상당히 약한 고리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저희도 잘 알다시피 뭐 대통령도 탄핵도 당했고 또 좌우의 어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어떤 이 양분되어 있는 국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한국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약화된다면 이건 한국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어떤 담론들을 보면. 왜냐하면 한국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특히 한국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협력하고 예를 들면은 이것이 중국 쪽으로 좀 확대가 돼서 예를 들어 북중러 경제협력 뭐 지대 같은 것이 지금 이번 11월에 있는 그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중러 경제 공동지대를 만드는 것에. 근데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조금 경제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이 여기에 진심을 내면, 중국이 만약에 속도감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훈춘, 그 다음에 라선지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이랑 연계해가지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동북아의 어떤 이 한미일 연대에 군사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제가 될 거라고 러시아는 보고 있고, 이것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북중러를 키워가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전략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과거처럼 또 여기 들어와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상당히 조바심을 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을 상당히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한미일 협력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러시아의 우리의 대응,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대응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한국이 직접적으로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그 도움을 줘서 공포감을 갖게 하는 거, 플러스 북한을 활용해서 북중러 연대로 나아가면서 거기서 뭔가 한국과의 협력, 이후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의 기제를 약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아마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내부 분석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유, 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돼도 제가 다 동감합니다. 아무튼 뭐 하고 싶은 말씀 분석해 주시고요. 특히 한반도 문제 좀 말씀도 같이 하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립외교원에 세번에 한 18년 근무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다른데 여기저기 한 10년, 12년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정년 4개월 차인데 지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황재한 박사님이 갑자기 왜 내보고 미국을 하라고 하지? 라고 했듯이 저는 한반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막 쓴 것 같아요. 좀 약간 두서없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각수 대사님께서 뭐 제가 평소에 존경하지만은 오늘 글에서도 이번 글에서도 굉장히 컴프렌시브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제기하고 우리가 외교를 실질적으로 추구할 때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굉장히 균형된 시각을 던졌다, 균형된 분석을 던졌다라는 것이고요. 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더 통용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끝에 가면 굉장히 많은 숙제를 던져 놓았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것이 저는 이러한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이런 협력의 그 기회라는 게 저는 그렇게 자주 오거나 길게 갈 것으로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한중일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성과물과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푸시하는데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현재 한미일 안보 협력이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것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야 겨우 왔구나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되었지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도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왜 유럽과 달리 쉽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볼 때는 냉전기 내내 유럽에서는 당연히 나토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나토를 못하자고 나토를 엄청나게 푸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토가 우리는 안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지금은 나토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나토를 지향하는 그런 식의 안보 협력 기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안보 협력 체제 또는 동맹 체제, 집단 방위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 안보 위협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역의 공통된 지역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공통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둘째, 셋째는 차지하고라도 첫 번째의 그 공통의 안보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유럽과 동북아는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주 분명한 한계의 적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국가들은 다 그 적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 달랐어요. 다 소련을 적으로 여기면서도 핀란드의 대응 방식이 달랐고 폴란드의 대응 방식이 달랐고 스웨덴의 대응 방식이 달랐고 독일, 프랑스의 대응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 지정학적 위치, 거리, 안보 위협, 내가 안보 위협이 됐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안보 위협을 놓고서도 대응하는 게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적과 너무 붙어 있으니까 뒤에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별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스웨덴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간의 이러한 협력의 기제를 보면서 폴란드와 독일과 프랑스는 그렇게 극적인 대화해를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 두 나라는 안 하지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면서도 그를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또 두 나라의 환경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뭐가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공식은 저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냉전기에도 한미 일이 보는 적 개념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북한만 적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견제하면서도 우리는 북한도 대화를 못했을 뿐더러 적과는 아예 단절하고 살았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모든 적과 반드시 대화를 하면서 또 지내는 사이였고 또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은 이개 국가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지리적, 지정학적 여건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달랐던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은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바뀐 것도 많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뭐 중국의 위협, 그대 국가로서의 위협이 커졌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한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제일 크다 하면은 아마 일본은 억제력 구축보다는 전쟁 방지에 아마 좀 더 생각이 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미일의 협력의 가치를 그런 하드 시큐리티에 대한 공동 보조는 일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히 한일 간에는 굉장히 큰 공통의 분모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미일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공통된 가치, 공통된 이익을 푸시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기제가 있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협력을 하더라도 굳이 동북아에서의 뭐 우리가 의도치 않은 뭐 북중의 협력을 뭐 초래한 부작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미일의 강한 하드 시큐리티 안보 협력을 우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자라는 부분을 제가 볼 때 미국이 원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시큐리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보완을 해주고 또 한국에서는 조금 우리가 동북아에서는 빠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 감투를 쓰게 된 것이 한국 핵정책학회 회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 핵정책학회장 학회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작은 학회여서 잘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주로 한국의 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제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조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는 거 이거는 뭐 하드 시큐리티 차원에서 이미 다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우리가 한일 간에도 협력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미일 간에도 필요한 부분은 비핵화 외교는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대사님 거기도 보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비핵화 로드맵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간에 현재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렇게 북한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핵 위협을 낮추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이제 백트랙 시키기 위해서 비핵화 외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에 또 한일 간에는 비핵화 외교를 하기 위한 공통의 이익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은 저는 지금이라도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제가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됩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뉴클리어 리스크, 핵 사용 위험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많이 쓰고 있고 그러한 핵 사용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대가 세계에서 어디냐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핵 사용 위협을 했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서도
러시아가 쓸 리는 없을 거라고 다들 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현재 핵 사용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한반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이 세계에서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 고도의 핵 선제 사용이라는 뉴클리어 닥트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핵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시적 사용 태세라는 핵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일반적인 미르는 자기들이 핵무기가 한 5,500개 되니까 그것을 뭐 일부는 뭐 현장에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매일마다 싸우면서도 자기들은 핵무기를 쓴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로부터 아마 몇 주는 걸려서 핵무기가 조립될 것이다 라는 식의 핵에 대한 그 핵 사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이렇게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난 9월 달에 만든 핵무력 정책법에서 지금 당장 명령만 내리면 바로 날아가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 사용 위험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억제력을 강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우리 강한 디터런스 캐퍼빌리티를 갖추면서도 의도지 않은 핵 사용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한미일 간에 또는 한일 간에 특히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뭐 지역의 동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핵군축, 핵비확산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는 뭐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70%가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아주 좀 이상한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TPNW에 가입해야 된다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핵무장 지지도가 70%인데 일본의 국민들은 70%가 TPNW를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TPNW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모를 것 같아요. TPNW는 핵국가들 핵군축을 하도 안 하니까 비핵국 국가들이 화가 나서 입안을 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2021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핵무력 금지법입니다. 핵무력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당연히 거기에는 P5가 안 들어가고 해구산의 보호를 받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 들어가서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힘으로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개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국민의 70%가 우리도 비핵국인데 왜 TPNW 안 들어가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한일 간에 좀 더 비확산에 대한, 그리고 NPT 체제 강화에 대한, 그리고 핵사용 위험성 약화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축국이 있습니다. 거기 군축 차관이 지금 보니 젠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핵 사용 위험성 또는 뭐 군축 이런 것을 한반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국내에서 반발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걸 백트랙 하는데, 제가 볼 때 한미일 간에 제가 볼 때 NPT 강화 그리고 핵 사용 위험성 제거 등등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에 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미일 간에 의외로 우리가 가장 잘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합의 수준이 높은 아젠다가 하나 바로 원자력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의 70%는 러시아의 로사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70%. 그런데 그것을 미국과 다른 나라가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워낙 뭐 안전도는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금융 패키지와 더불어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보고, 한국 보고 사지 말라고 하면 한국은 안 사겠지만 어떤 제3세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거 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로사톰이 70%인데 중국이 현재 엄청나게 국내 원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국제 원전 시장에 현재 파키스탄 하나만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로 진출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99%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괜찮은가?
우리로 볼 때는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을 수출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원전 수출로 인해서 원전 수출에 따라오는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안전, 핵 비확산 안전, 그리고 핵안보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좀 더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원전을 수출하면서도 핵 비확산에 잘 지키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원전이 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한미 간에 원전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걸려서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미일 간에 풀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은 자기들이 수출해 본 역량이 없습니다. 현재 한미일 중에서 한국만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온 바짓, 온 타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원전 100개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현재 후쿠시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도 원전을 한때는 세계 한 3위, 4위의 원전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더구나 웨스팅하우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간의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플러스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은 농축 제철이 역량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철이는 아예 안 하고 있고 농축도 하고 있는데 수율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동원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원전 수출의 경우는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때문에 걸려 있고, 그리고 한일 간의 원자력 협력을 할 때 우리가 특히 농축 제철 관련 협력을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일본이 우리는 농축 제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 절대로 가지면 안 될 거야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단순히 한일 간의 또는 한미일 간의 그런 장애 요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굿즈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좋은 원전, 안전한 원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농축 제철을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한미일 간의 협력의 효과가 아주 클 거라 보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시간이 뭐 가능할 것 같아서요.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 한두 가지만 신대사님한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신대사님 제일 답변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황지안 교수께서 얘기하신 일본 정부가 왜 조금 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지? 이런 오해를 한국 국민들이 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 조영현 교수께서 하신 얘기인데, 뭐 80년대 초중반에 레이건이랑 낙하손의 그 언론에서 론 낙하손의 미롤 시대라고 해서 굉장한 밀착이었고, 지금의 한미를 거기에 뭐 비유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두 상황의 비교가 가능할까요, 대사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청중 질문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이 왜 그렇게 성의가 부족하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강제동원 문제의 그 기본적인 성격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일 양국 입장에 비대칭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원적인 출발점이. 왜 그러냐면 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1970년대 초반하고 2007년에 각각 이 피해자들의 그 청구를 받아서 70년대에는 한 80몇 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07년에는 6,400인가요?
조 교수님 6,400이죠? 대강 6,400억 원을 우리가 7만 명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65년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당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65년 협정을 해석해서 당시에 해결되지 않았던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군대위안부 문제하고 제한원폭 피해자 문제하고 사할린 한인 문제 요 세 개는 65년 협정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민간합동위원회가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18년 원래는 이제 2012년에 대법원 민사 일부 김능환 대법관이 그 전에 나왔던 판결들을 다 뒤집고 보상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서 6년 걸려서 2018년 10월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65년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과 를 주장하는 한국 입장 그리고 65년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그냥 대법원 판결이 65년 협정에 의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이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제3자 변제에 의한 해법이라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표하면서 절반은 채웠고 절반은 일본이 성의 있게 쳐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갭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이제 메우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 고습을 많이 했더라면 저는 일부는 받아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조 교수도 말씀하시고 저도 발표문에서 얘기했듯이 더 큰 전략적 이익, 즉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다시 재가동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제도화하는 이거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술적 손해를 감수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을 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했고 그거는 앞으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일본 기업들이 기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일본 기업이 좀 사죄를 표명하게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저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3자 변제에 의한 해결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런 소통의 어떤 그런 결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유산이 아직도 지금 아베는 그 암살을 당해서 일본 정치 무대에 없지만 일본 정치계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그 틀 속에 이제 지배를 받고 아베 유산이라는 건 뭐냐? 2015년에 종전 그러니까 70주년 담화를 하면서 다시는 후손에게 과거사 관련해서 사죄하지 않겠다가 아베의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오는 이 일본 총리들도 거기에 자꾸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못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론 야스 그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보다는 훨씬 더
론 야스 때보다 대외 환경이 더 지금이 한미일에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론 야스 때는 냉전 시기였지만 미국이 그렇게 뭐 소련에 뒤지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완전 거의 이제 핵무장이 다 됐고 또 이 중국의 부상에 미중 격돌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이 한미일이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은 같은데 그 현상을 촉발하는 환경은 훨씬 더 지금이 어려운 한미일에게 어려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한미일의 연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도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뭐 원장님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만 해주세요, 원장님도. 네. 한미일 협력이 되면 동북아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느냐, 비전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얘기하면 동북아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앞으로 대만 문제를 남중국해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인 대응할 필요가 없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 문제이지 결코 중국이 패권 경쟁이나 대외 팽창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잉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보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한미일 협력이 사실 뭐 내년 미국 대선까지는 이제 적어도 갈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도 안 남은 시간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신광수 대사님한테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조양현 교수님한테 있고 세 번째 질문은 황일지원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예. 질문 다 들으셨죠? 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의 기본적인 그 포스트 탈냉전 질서의 그 모습은 저는 기존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익하고도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제가 너무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쓰는 기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생존을 모색하고 우리 정체성을 살려가는 건 결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협하는 뭐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세력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나오는 것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저는 트럼프 또는 트럼프 아류에 등장해야 한 미국의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지금 한미일 협력 체제를 받들고 있는 그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거 이거는 막아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일 미국과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룰을 한미일이 선도해서 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하면서 중국을 인게이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유주의 지역 질서가 가치적으로는 중국과 안 맞더라도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 계속 인게이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중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차원적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중국 대만 문제, 양안 관계, 그건 중국 내정 문제다. 이제 하나의 중국,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되, 그렇지만 힘에 의한 대만 접수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만 유사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접수를 전제로 한 유사 사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중국 내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혹은 호주라든가 그런 동맹국들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대만을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타이완, 또 이걸 좀 군사 전략적으로 본다면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를 이제 중국에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태평양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남중국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항행의 자유도 있을 수가 있고 글로벌 사우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양 안보 협력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일 간의, 특히 한미일 간의 논의는 지금까지 별로 안 돼 있었던 거고, 논의 자체도 안 돼.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들의 이제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한 함정을 필리핀에 이게 지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도 봐서도 미국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전략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그걸 중국을 견제하자 그게 아니라 지역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논의해서 한다면 각자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오바마 시대 피보트 투 아시아 리밸런싱, 트럼프 시기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왔고 바이든도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28 분쟁으로 인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저렇게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은 과거부터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계속해서 따라서 가고 쿼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 동맹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일단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일동맹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디테일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워싱턴 데클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 문제는 되게 강조를 하는데, 우발적으로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와있지 않는데, 지금 대만 문제나 한반도 문제나 이런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주 유익하고 건설적인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자료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미일 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전문가들도 오늘 회의를 많이 시청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후기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